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내용 두 번째 내용으로서 정수에 관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정수의 성질들은 그 정리, theorem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axiom, 공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몇 가지들을 이제 고려하면 그것은 이제 정수를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성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을 갖는 것을 정수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동일한 그 정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공리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공리 혹은 그 정수의 그 성질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정수상에서의 두 연산인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성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라고 하는 집합에는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더한 결과, 곱한 결과도 모두 정수가 됩니다. 이러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 9가지 정도. 우선 첫 번째는 덧셈에 관한 성질인데요.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덧셈에 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0이라는 정수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0이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음 식이 성립하는 이미 정수 A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하는 그러한 원소가 이 정수 집합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특정한 그 정수를 우리가 0이라고 표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 정수 A에 대해서 A와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를 A에 대한 덧셈의 역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성질들은 덧셈에 관한 성질이기 때문에 각각 A1, A2, A3, A4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유사하게 곱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성질을 성립하는데요. 첫 번째가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곱셈에 관한 교환법칙 M1, M2 각각. 그리고 M3는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존재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A3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임의의 그 모든 정수 A에 대해서 A와 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정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특정한 정수는 0과는 다릅니다. 0과는 다르면서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M3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4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A1부터 A4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M4는 곱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성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수에 대해서는 항상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즉, 2라고 하는 정수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은 유리수로서는 존재하지만 2분의 1. 그런데 그 2분의 1이 정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 중에서 2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여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소약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의 곱셈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즉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서로 같고 A가 0이 아닌 정수라면 양변을 A를 캔슬 시킬 수가 있습니다. 캔슬 시키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러한 M4라는 이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M4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곱셈에 관한 소약법칙, 0이 아닌 정수를 우리가 양쪽에 캔슬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소약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그 A1부터 A4, M1부터 M4는 덧셈 혹은 곱셈에 대한 그러한 성질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질은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법칙으로서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한 정수와 다른 정수를 곱하는데 다른 쪽이 덧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각각을 곱셈을 하고 더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A 플러스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하는 경우도 비슷한 형태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약자로 쓸 때는 D, Distribution Law라고 해서 D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중요한 성질을 이제 정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것이 정수를 정수답게 하는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O1, O2, O3라고 하는 그 순서 관계와 정수의 정렬성과 관련된 이제 성질을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한 성질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한 성질이 정수를 다른 것과 구분되게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성질에 더해서 O1, 앞으로 아직 안 했지만 여기 있는 성질에 더해서 O1부터 O3까지 만족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수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공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오브젝트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정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라고도 얘기하지만 공리라고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그 핵심적인 성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A1부터 A4, M1부터 M4, D의 성질만을 사용해서 0과 임의의 정수를 곱하면 0이 된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그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생각하고 다시 그 녀석의 덧셈의 여건을 생각하면 A와 같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은 3번 혹은 4번과 같은 성질들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4번과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더 써보면 사실 4번을 통해서 4번과 2번을 적용하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 B가 된다라는 성질도 우리가 앞에 있는 9가지 성질만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 중에서 하나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죠. 1번을 이용해서 사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0을 계산을 하는데요.
0이라고 하는 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시키면, 자, 이 등호는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사실, 즉 A 3이라는 성질을 이제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얘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쨌거나 정수일 테니까 이 정수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다는 A4를 사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A 곱하기 0이라고 하는 정수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양쪽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0이 되겠죠?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덧셈에 대한 이제 결합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얘랑 더해서 0이 되고, 0이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얘랑 같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녀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에 이제 덧붙여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O1부터 O3까지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정수를 다른 것과 구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O1, O2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O1과 O2는 일종의 정수들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것과 이제 관련된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은 정수가 만족하는 성질로서 정수 집합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이 있다. 근데 그 부분집합을 우리가 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액시엄을 얘기할 때, 정리를 얘기할 때는 이 부분집합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 전체 집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호를 이제 쓰긴 했지만, 일단 이 CRM 혹은 액시엄에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일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성립하고, 그리고 두 개 이상 성립할 수는 없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코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성립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트리코토미라는 말을 씁니다. 즉 A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집합의 원소거나, 아니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이 부분집합의 원소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성립한다. 그리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덧셈한 결과, 곱셈한 결과도 이 부분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은 이 내용에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집합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추후에 결국 이 녀석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을 생각한다면 O1과 O2가 성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어떤 집합인지는 모르겠지만 G의 부분집합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부분집합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순서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양의 정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양의 정수 두 개를 더한 것도 양의 정수고, 양의 정수 두 개 곱한 것도 양의 정수다 라는 의미로 O2를 해석할 수도 있겠고, O1은 임의의 정수는 양의 정수거나 혹은 0이거나 혹은 그 정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양의 정수가 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O1과 O2는 일종의 부호와 관련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라고 하는 부호를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을 활용하면 그 서로 다른 두 정수들 사이에서의 뭐 대소관계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CRM에서는 이러한 부분집합 존재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러한 정수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그 M3에서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의 존재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1은 이 O1, O2를 만족시키는 이 부분집합을 생각한다면 부분집합 안에 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이러한 9가지 성질과 O1, O2라는 이 성질만을 사용을 한다면 M3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그 항등원 1이 O1, O2에서 얘기하는 부분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도 이게 오른쪽이 자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난다면 이게 커다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개하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러한 공리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수가 되든 아니든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성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호를 가지고 두 정수에 대해서 그 대소관계를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B에서 A를 뺀 거, 물론 이거의 의미는 좀 더 엄밀하게 쓴다면 A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B하고 더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했더니 이것이 앞에서 O1, O2의 성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급한 그러한 집합의 원소가 되면 B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B가 더 크다라고 쓰는 거는 이제 1번처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2번처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두 정수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약속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정수하고 0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약속한 바에 의하면 어떤 뜻일까요? A 빼기 0은 물론 A가 되겠죠. 0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 여권은 0이 될 거고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n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그 양의 정수의 집합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혹은 동치명제로서 A가 O1, O2에서 언급한 n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가 될 때 A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앞에 O1, O2에서 언급한 n이라고 하는 집합은 결국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양의 정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닌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A가 0인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 물론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는 뜻은 이 값이 n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따져본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A가 n에 있거나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A가 n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성립하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이 O1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 n에 있는 집합
n이라고 하는 그 집합에 속한 원소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a가 n에 속하는 원소가 되는 그런 a죠. 자, 그래서 그러한 a를 우리가 양의 정수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구별해서 음의 정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0이 있겠죠. 즉 이것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될 텐데, 앞에서 얘기한 그 311과 결합을 한다면 임의의 정수는 양의 정수거나 음의 정수거나 0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하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제 부등호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부등식을 얘기를 할 때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도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등호를 쓰는 경우에는 이것 또는 이것이 성립할 때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반대로 벌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즉 입이 그 A 쪽으로 벌어졌으니까 A가 B보다 큰 경우 혹은 A랑 B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O1, O2를 가지고 부호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아니면 두 정수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소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1이라고 하는 것이 n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양의 정수라는 요 기호를 갖다가 도입할 때 어떤 녀석이 그 0보다 크다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a가 n에 들어간다 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a 대신 1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1이 0보다 크다가 참일 필요충분 조건은 1이 n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합니다. 즉 앞에 있는 성질들을 다 만족을 하는 것이 있으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1보다 작고 1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성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n이라고 하는 집합은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정수들 중에서 a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다, 그 원소들의 집합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일률 때문에 결국 임의의 정수는 n에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a가 n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0,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하고 딱 하나만 성립하기 때문에 정수 전체의 집합은 이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얘하고 얘하고 얘는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mutually exclusiv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mutually disjoin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집합의 합집합으로 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썼던 이 집합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 문제에서 살펴본 형태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나 동일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할 정수의 공리 혹은 정수의 핵심적인 성질은 O3가 되는데요. O3를 우리가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well ordering property라는 말로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정수의 정렬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양수 전체 집합.
즉 O1과 O2를 언급할 때 등장했던 그 집합 N, 양수 전체 집합이기도 한데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아닌 S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S는 N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은 아닌 이러한 S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S라는 이 집합은 가장 작은 원소인 최소원을 가진다 라는 것이 정수의 정렬성이고 정수가 만족하는 핵심적인 성질 O3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원인데요. 여기서 그 기호는 이제 L이라고 쓴 겁니다. L. 자, 근데 최소원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S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L이 더 작고, 이 L은 S에 속한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최소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이고요. 자, S에 속하는 임의의 스몰 s에 대해서 L이 최소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원이 지금 S에 들어가 있다 라는 조건까지 만족할 때 부분집합 S가 최소원을 가진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수 정렬성은 공집합이 아닌 양의 정수의 부분집합은 S 안에 가장 작은 원소를 가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모든 임의 S보다 같거나 작은 L이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S에 존재한다 라는 게 정수의 정렬성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1부터 A4, M1부터 M4,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O1부터 O3 이러한 성질들만 생각하면 이것들만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수에 대한 성질은 다 이거로부터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질만을 사용을 하면 모든 정수에 대한 성질은 다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성질이 정수를 정수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다 라는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을 그 정수가 만족하는 성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정수를 다른 것과 구분되게 하는 핵심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정수의 공리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수의 정렬성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S 대신에 N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N은 당연히 N의 부분집합이죠. 같은 집합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공집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이 N에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이 녀석을 S로 생각한다면 N 안에는 N의 최소원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최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N의 최소원이 있을까? 네, yes.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최소원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N의 최소원을. 자, 근데 그 녀석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그 N의 최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N의 최소원은 1이다. 자, 이 사실을 이 사실도 그 앞에서 얘기한 정수의 공리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N의 최소원이 앞에서 얘기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이 최소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 정수를 정수답게 하는 공리를 다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O3라고 하는 이 정수의 정렬성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하게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증명을 할 때, 왜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할 때의 그 근거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리의 모습으로도 정렬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I로 인덕션에 I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다음과 같이 n의 부분집합 S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1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을 포함한다면 n 플러스 1을 포함하는 이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라지 n의 부분집합이면서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서 얘기해주는 바는 그러면 S는 전체 n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제를, 자연수에 관련된 명제를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일 때 1에 대해 성립하고 그다음에 n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수학적 귀납법 방법을 제공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원리가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결국 S가 전체 그 양의 정수 전체 집합이 되므로 주어진 명제가 1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2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 수학적 귀납법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O3하고 I는 전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두 개는 서로 동치입니다. 무슨 얘기냐? A1부터 A4, M1부터 M4, D, O1, O2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는 O3와 I가 동치입니다. 즉, 이런 전제 하에서 O3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I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O3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이러한 성질이 사실은 동치인 성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의 그 성질을 얘기를 할 때 O1, O2, O3 형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O3 대신에 I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O3하고 이제 I가 서로 동치인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O3를 적용을 하는 것이 좀 편리한 경우도 있고요. I를 적용하는 것이 좀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수 정렬성 혹은 동치인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제 적용해 본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O1과 O2를 언급할 때 등장했던 n이라는 이 집합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O3하고 I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자, 자연수의 집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자, 그 앞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었는데요. 1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더하면 어떤 정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그 수를 세릴 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렸을 텐데요. 그때 결국 숫자를 세렸 때는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하나씩 더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자연수의 집합이 될 텐데, 그런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1을 여러 번 더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약간 좀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1을 1과 더한 값은 우리가 2라고 표기하자 라고 해서 기호를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1 더하기 1에다 다시 1을 더한 것은 3이라고 쓰겠다 라고 이제 기호를 도입을 한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러한 1, 2, 3, 4 이런 기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O3 혹은 I를 사용한다면 O1, O2에서 나왔던 그 양의 정수 전체 집합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의 집합과 동일함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n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등호 크기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를 도입을 했을 때 정수 중에서 0보다 큰 이러한 것이 성립하는 정수들의 집합과 동일한데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연수의 집합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성질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성질들만을 사용을 해서 정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부호를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A가 있으면 그 A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절대값 A는 정수로서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A 자체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0보다 절대값 A가 갖는 값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는 이 경우에는 A 자체니까 이 값이 0보다 그냥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A로 약속을 했는데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려면 마이너스 A 빼기 0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A랑 같죠?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즉 얘에서 얘를 뺐더니 그 결과가 얘인데 그 녀석이 n에 속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뒤에 있는 네모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는 어쨌거나 절대값 A의 값은 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정수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질을 얘기를 할 때 흔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성질로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나눗셈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나 도입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임의의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거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곱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을 약속을 할 때 A가 0보다 작거나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그 경우를 나눠서 이 사실이 성립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순히 그냥 그 경우로 나누면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그 성질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B는
0보다 크죠. 사실 이 녀석은 거의 뭐 정인데요. a가 0보다 크다는 뜻이 a가 n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는 뜻이 b가 n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 자체가. 자, 그런데 그 n이라고 하는 집합은 O1, O2에서 얘기를 했는데, O2의 성질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b가 n에 있으면 그것도 n에 있다는 것이 O2의 성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의 의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0보다 큰 두 정수를 곱하면 0보다 크다. 자, 비슷하게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면 곱한 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겠죠. 이것도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비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등식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이 식은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앞에서 잠깐 언급한 마이너스 a, b 곱하는 것은 마이너스 ab랑 같다, 이런 것이나 혹은 이러한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언급한다면 그 a하고 b가 그 정수라고 할 때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a하고 b가 동시에 0보다 크거나 혹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눗셈 알고리즘을 보죠. 나눗셈 알고리즘은 정수가 이제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는 0이 아닌 정수라고 할 때 a를 b로 나눗셈을 이제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즉 a를 b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거인 정수가 존재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a, b가 주어지면, 그리고 b가 0이 아닌 그런 정수가 주어지면 이 식을 만족하는 두 정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눗셈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이 R이 일종의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 정수나 이 식을 만족한다고 나머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R은 0보다는 같거나 크지만, 네,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그 나누는 그 정수의 절대값보다는 작은 그런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한다가 나눗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a, b에 대해서 0이 아닌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q, r인 정수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식을 만족하는 q하고 r은 딱 유일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만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핵심적인 성질은 O3를 이제 사용을 해야지만 이러한 나눗셈 알고리즘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A1부터 A4, M1부터 M4, 그 다음에 이런 성질들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O3가 사용이 돼야지만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3를 잘 활용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을 얘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서
배수와 약수라는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개념을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수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한 정수는 다른 정수의 배수고, 한 정수는 다른 정수의 약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B는 A의 배수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자, B는 A의 배수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A의 어떤 다른 정수를 곱해서 B가 되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가 A의 배수다 라는 이 표현은 이럴 때 쓰겠습니다. A에 C를 곱해서 B랑 같아지게 하는 정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럴 때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배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똑같이 즉 A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해서 B가 되게 할 수 있으면 B는 A의 배수가 되고요. 자, 반대로 A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는 B의 약수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를 우리가 A가 약수가 되고 B가 배수가 되는 관계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배수를 오른쪽에 약수를 왼쪽에 써서 A 이렇게 기호를 쓰면은 B는 A의 배수다 혹은 A는 B의 약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두 정수 A, B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즉 B가 A 곱하기 C가 되도록 하는 C가 존재하면 A는 B의 약수라고 부르고요. B는 A의 배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 표현도 같이 한번 알아보죠. 약수는 디바이저 혹은 인수로서 팩터, 그리고 배수는 멀티플 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나타내겠다. 자, 그런데 두 개 사이, 정수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하나가 하나의 배수가 안 되거나 또는 비슷하게 하나가 하나의 약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이러한 것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는 말고 이렇게 그 버티컬 바에 사선으로 그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겠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배수와 약수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어떠한 A라는 정수를 하나 생각을 했을 때 A의 모든 배수를 다 모아둔 집합을 A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A의 배수는 A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한 게 배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배수가 됩니다. 근데 뭐 C1을 곱해서도 배수가 되는 거고요. A 곱하기 C2를 해서도 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능한 모든 배수는 A 곱하기 X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A의 배수들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합을 어떻게 쓰겠다? AG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AG는 A 곱하기 X를 다 모아둔 집합이다. 물론 X는 정수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약수 배수의 관계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임의의 정수 A와 1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 곱하기 1은 A가 되죠? A가 어떤 정수든 상관없이 A 곱하기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곱하면 A가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1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혹은 1은 A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수는 1을 모든 정수는 1을 약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을 한번 곱해보면 0이 되죠. 자, 그러면 0은 어떤 그 정수든 A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가 되고요. 0은 모든 정수의 배수가 됩니다. 이 약수와 배수들의 집합 우리가 좀 전에 약속을 했는데요. 그 배수들의 집합 H라고 썼던 이 배수들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G는 2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인데요. 4G는 0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요 집합과 요 집합의 포함계를 생각해 보면 2G하고 4G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2가 4의 약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수 A, B에 대해서 A의 배수의 집합과 B의 배수의 집합의 포함 관계가 A의 배수의 집합이 B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을 할 표충분 조건은 A가 B의 약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50분이 살짝 넘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Theorem 1.2.4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성질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들 중간중간 언급했던 것들을 정수의 그 기본적인 성질만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수의 기본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A4, M1부터 M4, D, O1, O2, O3 이 성질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